안녕하세요.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지난 시간에 외환위기 원인 살펴봤죠. 관련 이론도 소개하고요. 이번 시간에는 대표적인 외환위기 사례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외환위기는 주로 개도국에서 발생하지만요. 선진국에서도 발생하기도 해요. 첫 번째 사례는 선진국 외환위기 사례라고 할 수 있는 유럽의 ERM 위기입니다. 배경 설명부터 하자면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독일이라든지 프랑스와 같은 영국의 주요 국가들은 자유무역 이상으로 이제 하나의 경제 공동체를 지금 지향을 했어요. 그러면서 미국 달러에 맞설 수 있는 단일 통화를 좀 사용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들을 오랜 기간 계획하고 추진했는데 환율 제도 측면에서는 1979년 유럽 통화 제도를 결성하고 ERM이라는 거를 도입을 했습니다. ERM이라는 거는 요거의 약자예요. 유럽 환율 조정 장치 또는 유럽 환율 조정 메커니즘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ERM이라는 건 어떤 장치냐? 단일 통화를 사용하려는 회원국 간 환율은 서독의 마르크화를 기준 통화로 해서요. 그때 서독 마르카가 제일 짱짱했거든요. 그걸 기준 통화로 해서 환율을 고정시키고요. 그리고 제한된 범위 내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안에서 보통은 한 그 알파가 2.25 약세 통화인 경우에는 뭐 6%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6% 정도 이 고정된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5 여기서도 2.5%, 여기서도 2.5%.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범위 안에서만 이렇게 움직이도록 하는 조정가는 고정 환율 제도였고요. 비회원국 통화와의 환율은 그냥 자유롭게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결정되도록 하는 변동 환율을 취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환율이 만약에 이 회원국 간 환율이 이 제한된 범위를 넘어서면은요, 그러면 해당 통화국의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 무제한 개입을 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이거 잘 안 될 것이다 라고 도입 초기에는 되게 많이 우려를 했었는데 우려와는 다르게 성공적으로 정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처럼 분단 국가였던 당시 독일이 1989년 동독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붕괴가 돼요. 그러면서 그냥 급통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일 이후 통일된 독일 정부는 낙후된 동독 지역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대규모 적자 재정을 편성해요. 이때 이제 적자 재정은 조세 수입 증가로 충당되지 않았고요. 정부 대출 증가로 충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독일 연방정부는 대규모 재정 지출이 경기 가열로 이어져서 인플레이션이 좀 높아질 걸 우려했어요. 그래서 금리를 인상하는 긴축 통화 정책을 이제 시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독일의 금리가 높아지니까 독일의 고금리를 향유하기 위해 자본이 독일로 막 몰려요. 그래서 독일 마르크가 강세를 띠게 됩니다. 그 결과 ERM에 의해서 마르크화에 고정되어 있던 유럽 통화들도 그냥 같이 따라서 강세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고평가, 이들 평가에 대한 고평가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발생했습니다. 유럽 각국들은 부득이한 통화 강세로 인해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재정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독일을 따라 그냥 긴축 정책을 시행해야 했었어요. 여기서 수렴 요건이라는 건 뭐냐? 마스트리히트 조약이라는 건데요. 유럽 통화 동맹을 추진하기 위해서 단계별로 추진을 어떤 식으로 할지 그 계획을 합의한 조약입니다. 그래서 물가, 금리, 재정 적자, 규모 같은 것들이 일정한 경제적인 수렴 기준에 충족이 된다면 유럽 중앙은행을 설립하고 그리고 단일 통화를 도입하자라는 그런 계획안이 마스트리히트 조약이에요. 근데 여기 조약에서 합의한 수렴 요건이 상당히 엄격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물가가 가장 안정된 세계 회원국의 평균치를 1.5%포인트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런 요건도 있었고요. 연간 재정 적자 규모가 GDP의 3%를 넘지 않아야 된다라는 조건도 있었고, 그다음에 공공부채 누계가 GDP의 60%를 넘지 않아야 된다. 좀 엄격했어요. 그래서 이제 긴축에 따른 유럽 국가들의 경기가 이제 후퇴가 되면서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비준을 이제 회원국에서 해야 되는데 이거를 좀 반대하는 분위기가 고조됐습니다. 회원국들 중에서 제일 처음에 이제 국민 투표를 실시한 나라는 덴마크였어요. 92년 여름이었습니다. 근데 이 덴마크에서 비준이 부결이 되면서 유럽 통합에 대한 전망이 어두워졌고요. 또 이제 유럽 공동체 추진에 되게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나라 중에 하나인 프랑스에서조차 이 조약에 대한 찬반이 팽팽하게 갈리면서 통합에 대한 의구심과 비관론이 확산되었어요. 이에 따라서 이제 투기 세력들은 고평가된 유럽 통화들이 앞으로 가치가 뚝 떨어질 거야, 평가 절하될 거야 라는 걸 예상을 하고 막 투기적 공격에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 알고 위아래 위기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이제 보도록 하죠. 처음 이제 위기의 시작은 1992년 가을에 회원국이 되기를 희망했던 비회원국인 핀란드나 스웨덴과 같은 북유럽 통화에 대한 투기적인 공격이었어요. 그래서 핀란드나 스웨덴과 같은 북유럽 국가들은 1980년대 후반에 자본자유화 시행했거든요. 그러면서 국제자본이 막 유입이 되면서 뭐 좋은 것도 있었죠. 경기도 뭐 호황을 누르고 뭐 근데 이제 안 좋은 점 부동산 주가 급등하면서 자산 가격에 이제 거품이 이제 발생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1990년대 들어서 유럽 긴축 정책으로 인해서 거품이 이제 붕괴가 된 거죠. 그래서 이 북유럽 국가들의 상당수 은행들이 파산 상태에 빠져듭니다. 은행 위기 나타난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결국 통화 가치도 평가 절하를 시켜요. 외환위기 또 나타난 거죠. 쌍둥이 위기가 겪게 됩니다. 자, 1992년 말에는 영국 파운드와 이탈리아 리라에 대한 투기적인 공격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조지 소로스의 퀀텀 펀드와 같은 헤지 펀드들이 영국 파운드화를 막 투매를 해요. 막 시장에 막 내다 팝니다. 영국 정부는 뭐 파운드화 매입, 외환시장 개입 통해서 파운드화 매입 같은 거를 좀 하면서 좀 이렇게 좀 안정을 시키고 싶어 했어요. 방어에 나섰지만, 근데 시장에서는, 뭔가 투기가들은 영국이 고정환율을 포기할 것이다, 라는 거를 기대를 하고 계속해서 투매를 막 적극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영국 정부의 환율 방어는 실패를 하고 말아요. 그래서 이때 막 투기적 공격 너무 심했을 때 조지 소로스는 하루에 1조 원을 벌었다고 해요. 결국에는 이제 영국은 파운드화에 대한 투기적 공격을 견디지 못하고 1993년 ERM 탈퇴를 선언합니다. 즉 고정환율 제도를 포기해요. 이탈리아도 리라 가치를 7%로 평가절하하고요. ERM 일시 중지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끝이 아니고 1993년 이제 해가 바뀌면서 연초에는 덴마크, 벨기에, 스페인에 대한 투기적 공격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또 스페인, 아일랜드에 대한 그런 포르투갈 얘기했나요? 에 대한 투기적 공격도 이루어져요. 그래서 1993년 7월에는 프랑스에 대한 공격, 프랑스 프랑하에 대한 투기적인 공격이 재개가 다시 시작됐어요. 그전에도 사실 있었는데 다시 재개가 돼서 프랑스 중앙은행, 그 다음에 독일 분데스방크 모두 다 같이 이제 공동으로 방어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실패했고요. 프랑스 프랑은 큰 폭으로 이제 절하가 됩니다. 그래서 영국은 이제 탈퇴했잖아요. 하지만 프랑스는 이때 ERM을 탈퇴하지 않았어요. ERM 위기 끝난 다음에 영국 경제가 프랑스 경제보다 회복 면에서는 좀 더 나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프랑스가 좀 더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자, 유럽의 주요 통화들이 이제 큰 폭으로 절하가 됨에 따라서 유럽 연합은 1993년 8월에 이 알파를 대폭으로 늘립니다. 아까 제가 대부분에서는 2.25고 뭐 몇 개 약세일 경우에는 조금 더 크게 한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그 대부분 그거를 그냥 15%로 밴드를 확대합니다. 좀 더 완화된 조정 가능 고정환율 제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후 이제 우여곡절 이제 거쳐서 이제 단일 통화를 이제 1999년에 이제 도입하게 되는 거죠. 1992년에 시작된 유럽의 외환 위기는 그 이전의 제1세대 외환 위기 모델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특징을 가집니다. 일단 투기적 공격을 받은 국가들은 대부분 유럽 선진국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국제 자본시장에서 자본 조달이 가능했기 때문에 개도국들과는 달리 재정 적자를 화폐 발행으로 보존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1세대 모형으로는 설명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또한 이제 국내 통화량의 급격한 증가도 선진국들이라 겪지 않았고요. 인플레이션도 되게 안정적인 수준에서 이제 유지가 되었어요. 이런 점들이 바로 그 외환위기를 겪은 남미 등의 개도국들과는 좀 다른 점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이론이 제2세대 외환위기 모형이고요. 그래서 이 제2세대 외환위기 모형에 따르면 정부의 어떤 예상되는 경제 정책의 변화가 한투기를 유발하여 실제 외환위기가 초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주장을 했고 ERM 위기는 사실 그거를 보여준 사례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음은 이제 개도국 외환위기 사례로 너무 많으니까 1990년대 일어난 중남미 외환위기, 동아시아 외환위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살펴볼 사례는 1990년대 중반 발생한 멕시코 외환위기인데요. 이거는 이제 인접국가인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으로 위기가 이제 전염이 됐어요. 그래서 이때의 전염 효과를 데킬라, 제가 말했던 것 같긴 한데 데킬라 효과라고 합니다. 자, 사실 남미는 1990년대 초에 미국이 태기 금리가 낮았고요. 그리고 남미 국가들이 되게 좀 경제 개발 좀 꿈꾸고 정치 개혁하면서 막 개혁 정책 막 펼쳤거든요. 적극적으로. 그러면서 국제 자본이 90년대 초 중남미 지역으로 막 유입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외환 위기가 더 발생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90년대 멕시코 외환 위기 발생 배경을 보면은 그 이전에도 있거든요. 90년대 중반 발생한 멕시코 외환 위기의 배경을 보면은요. 당시 멕시코는 농민폭동, 집권당 대통령 후보 암살 같은 사건들이 나타나서 정치적인 불안정성이 되게 높았어요. 그리고 대통령 선거로 인해서 고정환율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방만하게 재정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외국 자본 유입이 정지가 되면서 외환 보유액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이제 외환 위기가 발생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위기에 직면하자 이제 멕시코 정부는 멕시코 페소화를 한 15% 정도 평가 절하를 실시합니다. 그렇지만 이 평가 절하 15% 된 게 불충분하다고 이제 시장에서는 여겼고요. 더 많이 평가 절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평가 절하하기 전에 멕시코 정부가 멕시코 국내 기업에게만 우리 평가 절하 언제 요만큼 할 거야라는 그 정보를 제공을 했대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멕시코 정부에 대해서 가지는 신뢰가 완전히 상실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페소화는 평가 절하 이후에도 계속 급격히 평가 가치가 막 떨어졌고요. 물가는 막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멕시코 정부는 80%
2% 이상으로 금리 수준을 좀 좀 고금리 정책을 실시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접 국가들로 위기가 이제 전염이 됐는데 이 사태는 결국 95년 상반기에 미국, 캐나다 등이 적극적으로 대규모로 신용을 지원하면서 사태가 진정이 됩니다. 근데 이제 멕시코 위기가 이제 인접 국가들로 이제 전염되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사실 당시 이제 참고해서 이제 아르헨티나를 좀 부연 설명하자면,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이 멕시코 위기, 외환 위기 당시 환율 제도로 통화위원회 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멕시코발 위기로부터 좀 방어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 잠깐 이제 통화위원회 제도가 뭐냐를 설명을 하면은요. 통화위원회 제도는 특정 외화, 보통 이제 달러가 되는데요. 특정 외화에 대해서 자국 통화 가치를 고정시키고 자국 통화의 발행을 100% 외화 보유와 연계시켜 규제하는 아주 엄격한 고정환율 제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통화위원회 제도를 채택할 경우 환율 안정이 최우선 목적이에요. 이를 위해서 중앙은행 기능은 정지가 되고요. 독립적인 통화위원회가 설치가 돼서 우리나라 통화와 이제 고정시킨 특정 외화 간의 퇴환을 100%이 위원회가 보장을 합니다. 그래서 통화위원회 제도를 택할 경우에 통화량이라는 거는 외환 보유고 범위 내에서만 발행할 수가 있어요. 그 나라의 통화량은 외화 자산의 공급량에 의존한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또 중앙은행은 독자적으로 통화 정책을 시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막 이게 무슨 말이냐? 면요, 외화가 국내 유입되면 그만큼 자국 통화를 시장에 내보내요. 외화가 만약에 빠져나가요, 해외로, 그러면 그만큼 자국 통화를 시장에서 걷어들여요. 즉 외화에 대한 자국 통화의 가치를 일정하게 이제 유지를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통화위원회 제도와 같은 환율 제도는 과거 유럽 국가들이 막 여러 아시아나 남미 이런 데 막 식민지 많이 가졌던 제국주의 시절 있잖아요. 그때 유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 당시 이제 식민지 통화 가치가 엄격하게 본국 통화 가치에 고정이 되었거든요. 자, 어찌됐든 이제 통화위원회 제도를 채택하고 있었던 아르헨티나였기 때문에 괜찮을 것으로 생각되었는데 위기가 전염이 됐어요. 막 투기가들이 그냥 투기적 공격을 그냥 감행했습니다. 전염 효과죠, 말 그대로. 그래서 통화위원회 제도일 경우에는 자본 유출은 본원 통화의 감소를 의미해요. 그래서 투기적 공격이 이루어져서 결국에는 금융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르헨티나는 그 이전에 항상 초인플레이션 때문에 되게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통화위원회 제도를 고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환율 제도를 포기한 멕시코나 환율 제도를 고수한 아르헨티나나 모두 다 심각한 경기 후퇴를 겪었어요. 근데 두 나라 중에 환율 제도를 포기한 멕시코가 더 큰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점은 바로 좀 전에 얘기했던 유럽 ERM 위기와는 좀 다르죠. ERM 탈퇴한 영국이 조금 더 잘 회복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남미 같은 경우에는 포기한 멕시코가 경기가 더 어려웠다라고 해요. 다음은 이제 1999년 브라질 위기 사례입니다. 자, 당시 상황은요. 1994년 이후 브라질은 해외 계획을 실시해 초인플레이션을 이제 억제하는 데는 성공했어요. 그런데 이제 경제는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고 정부 부채가 상당히 좀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헤아라에 대한 평가절하 압력이 좀 지속이 되었고 이를 억제하기 위해서 이제 브라질은 고금리를 이제 유지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재정 적자는 더욱더 이제 악화되어 갔습니다. 1998년에 이제 외환 보유액 고갈되자 이제 브라질은 IMF의 긴급 자금을 지원받았고요. 그랬지만 위기 진정에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1999년 들어서 이제 브라질 주정부들이 연방 정부에 대해서 채무지불 유예를 막 잇따라 선언하면서 외국 자본 유출이 좀 더 가속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헤아라가 폭락하며 외환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근데 이제 1999년 이제 브라질 외환 위기는 3년 후 아르헨티나 2001년에 아르헨티나 위기로 이어져요. 그래서 1990년대 중반 이제 데킬라 위기로 아르헨티나가 이제 위기 겪었잖아요. 그런 다음에 다시 경제 성장을 조금 이뤘는데 다시 또 브라질로 인해서 다시 또 위기를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01년에 아르헨티나 외환 위기의 원인은 브라질 위기 여파, 전염 효과를 꼽아볼 수 있고요. 또 경기가 좀 좋아졌다가 좀 나빠지기도 했었거든요. 그래 이제 사이클이 좀 내려오면서 경기 침체되기도 했고, 그리고 아르헨티나는 통화위원회 제도였다 그랬잖아요. 근데 미국 달러가 이 기간에 막 되게 강세였어요. 그러면 아르헨티나 페소와도 같이 강세가 되겠죠. 그걸로 인하여 가격 경쟁력이 좀 하락해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2001년 연말에 모라토리움을 선언하고요. 2002년에 통화위원회 제도를 이제 포기하면서 페소화 가치가 대폭락을 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동아시아 위기 사례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자, 동아시아 위기의 시작은 태국이었습니다. 1997년 7월 2일 날 태국 바트아가 폭락했어요. 태국의 외환 위기는 인접 국가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으로 전염됐고요. 가을에 우리나라까지 이제 파급이 되었죠. 당시 상황을 보면은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통화들은 위기 이전 수년간 고평가되었던 거는 좀 사실이에요. 1990년대 들어서 이들 국가들의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는 계속 나타났고요. 그 비율이 한 6에서 7% 선이었어요. 경상수지 적자가 계속된다는 거는 수출로 벌어들이는 달러보다 수입으로 유출되는 달러가 더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환율이 적자가 계속되면 그러면 환율이 이제 상승, 바트아 같은 경우 가치가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자연스럽고 또 국제수지, 경상수지 불균형이 좀 조정이 돼요. 그런데 자본이 유입이 됐거든요. 그래서 환율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는 경상수지 적자에도 불구하고 자본 유입에 따라 환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장기적으로 계속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제 이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외환 위기는 좀 예견된 것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그렇지만 당시 동아시아 상황은 외환 위기를 겪은 남미보다는 훨씬
양호했고요. 그리고 또 외환 위기를 유발할 만큼 그렇게 또 아주 극단적으로 나쁘진 않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시아 외환 위기의 원인에 대한 견해는 연구자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사스 같은 경우에는 취약한 금융 시스템, 뭐 만기 불일치, 통화 불일치 같은 뭔가 국제 금융 시장의 어떤 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외환 위기가 나타났다라고 현대화된 금융공황 모형에서 주장을 했고요. 크루그만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암묵적 지급 보증에 의한 도덕적 해이가 원인이다라고 도덕적 해이 모형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일부는 1994년에 중국이 위안화를 무려 한 40% 정도 평가 절하를 했거든요. 여기에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기도 해요. 중국 위안화가 평가 절하가 되면요,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중국과 이제 경쟁하잖아요. 수출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잃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경상수지 적자가 나타나고 그래서 위기가 발생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원인에 대한 견해는 다 이렇게 달라도 현대화된 금융공황 모형에서 지적되었듯이 동아시아 외환 위기는 위기 발생에 앞서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어떤 갑작스러운 투자자금 회수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과연 1년 사이에 무려 1,051억 달러의 자금을 회수할 만한 어떤 경제적인 변화가 이 아시아 지역에 있었는가 하는 질문과도 연결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들이 위기를 예상하고도 아시아에 그동안 그렇게 과도하게 자금을 공급한 거라면 도덕적 해이 문제를 피할 수가 없겠죠. 만약에 예상을 하지 못했다면 동아시아 위기에 공동 책임이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 걸음 더에서는 1997년 우리나라 외환위기의 원인을 그냥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해요. 대외적 요인으로는 우선 전염 효과를 꼽아볼 수가 있겠죠. 동남아시아 국가의 위기가 전염되었다. 비슷하게 위험하다. 여기서 위기 나타나니까 저기도 위기가 우리나라도 위험한가? 뭐 이런 식으로 군중 집단 뭐 이런 거 여러 원인 때문에 전염 효과가 나타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대내적 요인으로는 우선 자본거래의 후진성을 들 수가 있습니다. 대내적 요인 1. 위기 이전 우리나라 경상수지 적자 규모가 사실 좀 늘어나긴 했어요. 이것도 사실 외환위기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대내적 원인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국내 저축률은 좀 높은 편이었고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도 좀 높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국제자본이 계속 유입이 되었는데 이걸 생각한다면 우리나라 외환위기는 경상수지 누적 적자 요인보다는 자본거래의 후진성에서 비롯되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표는요. 1993년부터 97년 기간 중 우리나라 국제수지 구성을 좀 요약한 것입니다. 여기 차변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자본이 얼마나 우리나라에서 빠져나갔나 유출이고요. 대변이라는 거는 자본이 우리나라로 얼마나 들어왔나 유입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둘 다 화살표니까 그러니까 차변은 빠져나갔다. 이렇게 화살표 방향을 바꿀까요? 네. 그래서 자본 유입의 여기 대변 항목을 본다면요. 주요 채널이 뭐냐면 증권 투자와 기타 투자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기타 투자는 주로 해외 차입이 되겠죠. 해외에서 돈을 빌린 거가 될 겁니다. 유입 자본 중에서 대부분 즉 한 60% 정도가 단기 자본이었다라고 해요. 단기 자본. 유입 자본의 60%가 이 표에서는 안 나와 있지만 유입 자본의 한 60%가 단기 자본이었다라고 보고가 되었어요. 자, 이 기간 중에 준비 자산은 한 41억 달러 증가했습니다. 준비 자산이. 참고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요, 이 비슷한 기간, 동아시아 외환위기가 나타나기 이전 그 몇 년간 자본 유입의 주 채널은 외국인 직접 투자로 그 액수가 어마무시했어요. 2천억 달러 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직접 투자로 인해서 중국으로 들어온 자본 그 유입된 그 규모가 너무 큰데 반해서 중국에서 빠져나간 증권 투자나 기타 투자로 빠져나간 유출액은 아주 작았어요. 500억 달러가 안 됐다라고 해요. 그리고 준비 자산 증가는 한 1조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외환위기를 겪지 않았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에 반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직접 투자 로 인한 유입이 되게 낮지요. 그렇죠? 증권 투자나 기타 투자랑 비교해 보면은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직접 투자한 게 좀 되게 적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단기로 들어오는 비중이 너무 높은 왜곡된 자금 유입 구조였어요. 자금 유입 구조만 왜곡된 게 아니라 자금 유출 구조도 문제였습니다. 자, 자금 유출을 본다면 차변을 본다면은요. 해외 직접 투자 규모가 다른 것보다 더 많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또 적다라고도 볼 수 없잖아요. 근데 이게 좀 많이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으로 많이 직접 투자를 했는데 해외 직접 투자한 거의 수익성이 그렇게 좀 높지가 못했어요. 안 좋았어요. 그리고 자본 자유화 이후에 해외 대출을 너무 많이 해줬습니다. 그래서 해외로 빠져나간 그 달러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유출 쪽의 문제점도 외환위기를 발생하는 직접적인 원인이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되어서 또 다른 대내적 요인으로는요, 외채 누적과 취약한 외채 구조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1990년대 들어서 이제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이 되고 자본 자유화가 이루어지고 해외 금리는 좀 되게 낮은 저금리 상태였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외채가 되게 빠르게 증가했어요. 세계은행 편제 기준에 따르면 총 외채 규모는 92년 말에는 42억 달러였는데 97년 11월 말에는 1,161억 달러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통계치는요, 좀 약간 가소평가된 거예요. 왜 가소평가된 거냐면 국내 기업, 국내 금융기관들이 해외에서 이제 차입해서 해외에서 운영하고 있었던 그런 자금 규모도 있을 텐데 그건 포함되지 않았거든요. 더욱 심각한 문제는 외채 중에서도 단기 부채가 차지하는
차지하는 비중이 과도하게 높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 그리고 또 만기 불일치 문제, 단기로 차입해서 장기로 운용하는 만기 불일치의 문제도 좀 심했죠. 그래서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자 금융기관들이 해외에서 새로운 자금을 확보하는 것도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기존 차입금의 만기가 도래했을 때 만기를 연장하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외환위기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도덕적 해이와 산업과 금융 부분의 부실을 대내적 요인으로 또 지적할 수가 있는데요. 대내적 요인. 외부 빚만 문제였던 건 아니고 내부 안의 빚도 문제였어요. 그래서 기업의 평균 부채 비율이 뭐 400%를 초과했고요. 그다음에 정부가 암묵적으로 지급 보증하면서 은행들이 재벌들에게 적절하게 위험 평가하지 않고 막 대출을 해준 그런 간행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산업도 부실, 금융기관도 부실해지는 그런 사태가 나타나게 됐다. 그래서 외환위기가 도래된 것도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표적인 외환위기 사례들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아무래도 이 강이 조금 시간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좀 부지런히 수업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퀴즈 풀어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개강한 지가 이제 엊그제 같은데 벌써 7차시 2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까지 배운 내용을 예제 문제를 통해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중간시험 대비 특강이라고 생각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수업 마지막에 제시된 퀴즈 문제들도 이제 한 두세 문제씩 있었잖아요. 그 퀴즈 문제들과 이번 시간 예제 문제들 이제 풀 수 있으면 빵점은 받지 않을 거예요. 최소 한 30점 정도는 받을 수 있도록 제가 그걸 목표로 이제 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수업 전에 한 가지 이제 안내 드리자면, 이번 시간 동안 이제 예제 문제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마다 문제를 읽고 이해하는 속도가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스탑 버튼 누르시고 여러분들 속도에 맞춰서 문제 읽어보고 이해하고, 그리고 이제 정답 한번 골라보신 다음에요. 그 다음에 다시 플레이 버튼 누르신 다음에 제가 하는 설명을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1차시 2강 외환시장 첫 번째 참가자에서 다룬 내용과 관련된 그런 예제입니다. 우리가 1차시 2강에서 어떤 거 배웠냐면 외환시장 정의해봤습니다. 그래서 환율은 가격이다라는 거 제가 막 강조했었죠. 그래서 그리고 또 외환에 대한 수요와 공급은 이제 언제 발생하는지, 그리고 외환시장 참가자를 이제 구분해 보는 것으로 수업이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이 문제는 이제 외환시장 참가자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외환시장에 참가하는 동기에 따라 구분을 해본다면은, 참가 동기에 따라 구분해 본다면은 본원적 동기에 의해서 참여하는 실수요자, 그리고 해지 동기에 의해서 참여하는 해저, 투기 목적으로 참가하는 투기가 차익거래 목적으로 외환시장에 참가하는 차익거래자,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거래, 차익거래가 뭔지, 투기거래가 뭔지, 해지거래가 뭔지 같은 것들 알아야 되겠죠. 자, 1번 문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1번입니다. 문제에서는 뉴욕에서는 1달러랑 110엔이 교환되고 도쿄에서는 1달러와 111.50엔이 교환이 돼요. 일물일가의 법칙이 깨진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차익거래가 나타날 것이다. 어떤 차익거래를 해야 될까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뉴욕이 더 싸니까 달러가, 뉴욕에서 달러를 110엔 주고 사서 도쿄에서 111.50엔 받고 팔아야, 비싸게 팔아야 되겠죠. 그러면 달러당 1.5엔 차익을 아무런 위험 없이 누릴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두 번째 문제 볼까요?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보기 1번은 왜 틀렸죠? 거래 동기별로 구분한 게 아니죠. 이거는 거래 주체별로 구분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왜 틀렸죠? 모든이 틀렸죠. 모든 은행이 시장 조성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게 아니라 대형 은행들이 주로 시장 조성자의 역할을 수행을 하고요. 중소형 은행들은 고객들 간의 거래에서 생긴 외화 포지션을 상쇄하기 위해서 다른 은행들과 거래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은행의 고객이 은행이냐 은행이 아니냐에 따라서 외환시장을 뭐 은행 간 시장, 대고객 시장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은행 간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은행들은 대고객 거래로 인해 부담해야 되는 위험을 조절을 할 수 없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대고객 시장도 위축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3번은 맞는 얘기고요. 4번, 5번과 관련돼서는 은행은 딜러로서의 역할만 수행하는 게 아니라 딜러로 참여하기도 하고 브로커로 참여하기도 한다. 아주 다양하게 역할을 해요. 그리고 5번 보기는요. 뭐가 틀렸죠? 딜러로서의 은행 수입의 원천은 거래 성사에 따른 수수료다. 이거는 거래 성사에 따른 수수료를 수입의 원천으로 삼는 거는 브로커죠. 그렇죠? 딜러로서 은행 수입의 원천은 매입 가격과 매입 환율과 매도 환율의 차이, 스프레드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문제 볼까요? 정답은 뭐죠? 정답은 X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약간 헷갈릴 것 같은데요. 포지션에 대한 정의는 맞습니다. 그런데 포지션을 크게 구별을 해보면은요. 스퀘어 포지션, 그 다음에 오픈 포지션.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오픈 포지션을 다시 매입 초과 포지션 또는 롱 포지션, 그것과 매도 초과 포지션, 뭐 이거를 다른 말로 숏 포지션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이렇게 구별을 한다. 그래서 오픈 포지션을 롱 포지션과 숏 포지션으로 구분된다. 그래서 롱 포지션은 가격이 상승했을 때 이익을 보는 포지션, 숏 포지션은 가격이 하락했을 때 이익을 보는 포지션이라는 거죠. 스퀘어 포지션과 오픈 포지션의 차이는 매입 규모와 매도 규모가 같으면, 자산과 부채가 같으면 스퀘어 포지션인 거고요. 같지 않으면 오픈 포지션입니다. 그래서 크게 구별할 수 있는 것은 스퀘어와 오픈으로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은 틀렸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4번 문제는 1차 시2강이 아니라 이제 2차 시1강. 그러니까 제가 사실 매강 한 3개 정도 예제 문제를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이 4번부터는 2차 시1강에서 외환시장 특징과 구조, 결제 구도를 특별히 살펴봤죠. 그것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문제 한번 보고 한번 정답 골라보세요.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1번과 4번입니다. 글로벌 외환시장에서 최대 규모는 뉴욕이 아니라 어디다? 영국, 런던이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맞는 얘기예요. 은행 간 시장은 도매 단위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시장 중 외환시장의 거래 규모가 제일 크다는 그런 특징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거래 규모가 큰지 외환시장은 일평균으로 거래 규모를 측정한다라는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BIS에서 3년마다 전 세계 외환시장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는 얘기도 했죠. 그래서 연간 세계 수출 규모는 연간 외환시장 규모의 한 2% 내외이다. 그 정도로 엄청나게 크다라는 이야기 했습니다. 24시간 오픈되어 있는 시장 맞죠? 그래서 한 시장이 문을 열고 그 다음에 닫으면 그 닫기 전에 이제 다른 시장이 또 오버랩되면서 문을 열고 해서 24시간 오픈되고 24시간 환율이 변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보기는 모든 외환시장 거래가 장외 거래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대부분의 외환 거래, 전통적 외환 상품 거래는 장외 거래로 이루어지는데요. 그 통화 선물이라든지 아니면은 통화 선물을 항상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그런 상품이고요. 그 다음에 거래소에서 상장된 통화 옵션도 거래소에서 거래가 됩니다. 자, 5번 문제 볼까요? 5번 문제의 정답은 뭡니까? 정답은 X입니다. 이게 거꾸로죠. 외환시장의 전통적인 결제 방식은 보다 코레스 은행을 통한 결제 방식이고 비교적 최근에 나온 게 동시결제 방식인 CLS 시스템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코레스 은행을 통해서 이제 결제를 할 때는 시차 문제가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허슈타트 리스크, 원금 리스크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나타난 게 외환 동시 결제 방식인 CLS 시스템이다 라는 이야기 했었죠. 자, 6번 문제입니다. 정답 한번 골라보시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번은 맞아요. 실제 통화가 오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예금 잔고가 조정이 되면서 결제가 이루어진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스위프트는 국제 결제를 위한 은행 간 통신 시스템이다. 이거는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이 이제 있어야 되잖아요. 왜? 장외 거래로 대부분의 외환 거래가 이루어지니까요. 그래서 그런 메시징을 전달하는 오고 가는 그런 시스템을 스위프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기도 맞죠. 코레스 은행이나 CLS 시스템 등을 통해서 잔고 조정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했고요. 네 번째는 대고객 거래에서도 전자거래 방식이 도입됐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전자거래 방식이 도입된 것은 은행 간 직거래, 은행 간 시장 중에서 은행과 은행이 직접 거래하는 직거래에서 제일 먼저 도입이 됐고요. 80년대 후반, 그 다음에 한 90년대 초반에 은행 간 거래 중 이제 은행 간 거래 중 브로커 경유 은행 간 거래라고 써야 되겠네요. 브로커 경유 은행 간 거래에서도 이제 전자거래 방식이 이제 도입이 됐고요. 그리고 나서 조금 나중 90년대 후반에 대고객 거래에서도 전자거래 방식이 도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래 비용이 이제 감소되고 전자거래 방식이 도입되면서 효율성이 늘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7번 문제입니다. 7번 문제부터는 현물 환율의 표시와 관련된 그런 문제, 예제 문제예요. 그래서 2차 시2강에서 우리가 현물 환율의 표시를 어떻게 하느냐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현물환 거래가 도대체 뭐고 현물 환율이 뭐냐. 그래서 보통 환율이라고 얘기하면 특별한 언급 없으면 현물 환율을 의미한다라는 이야기 했었죠. 그래서 현물 환율의 표시를 직접 표시, 간접 표시, 유럽식, 미국식 그다음에 여러 다양하게 있지만 간행이 있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간행만 알면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다음에 환율 변화의 의미, 스프레드 거기까지 우리가 2차 시2강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7번 문제 한번 볼까요? 7번 문제 정답은 뭡니까? 정답은 X지요. 직접 표시라는 얘기는 뭔가요? 기준 통화가 외국 통화이고 호가 통화가 자국 통화. 일반적인 가격 표시 방법과 동일해요. 1달러를 사기 위해서, 1유로를 사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우리나라 통화가 필요하냐. 이렇게 표시하는 게 직접 표시고요. 간접 표시는 기준 통화가 자국 통화, 그리고 호가 통화가 외국 통화. 즉 1원을 사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달러가 필요하냐, 얼마만큼의 유로가 필요하냐, 이렇게 표시하는 게 간접 표시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가격 표시 방법과 달라요. 그래서 불편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환율은 직접 표시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죠? 직접 표시와 간접 표시의 관계는 뭐다? 역의 관계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문제 볼까요? 정답은 뭔가요? 정답은 여러분들 고르셨어야 되는데 가능 알면 됩니다. 정답은 바로 1번입니다. 환율이 변화했다라는 거는 기준 통화 가치가 변화했다.
라는 겁니다. 호가 통화는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치가 올라가면 강세이다, 가치가 내려가면 약세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환율이 어떻게 표시되어 있느냐 이것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글로벌 외환 시장은 이제 보통 달러가 중심으로 이루어져요. 달러가 기축통화로서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기축통화. 그래서 통화별 거래 비중을 보면 달러 비중이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은행 간 시장의 간행은 뭐냐? 유럽식으로 환율을 대체로 표시를 하고 몇 개 통화에 대해서만 미국식으로 환율을 표시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미국식과 유럽식의 이게 정의가 뭐예요? 또 헷갈릴 수 있는데요. 제가 유럽 사람 입장에서의 직접 표시가 유럽식이고 미국 사람 입장에서의 직접 표시가 미국식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시면 유럽 사람 입장에서는 달러가 외국 통화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럽식이라는 건 결국 뭐냐? 달러가 기준 통화이고 다른 상대되는 통화가 호가 통화인 그렇게 환율을 표시하는 게 대부분이고 그다음 몇 개 없습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유로, 파운드, 그다음에 호주 달러, 그다음에 뉴질랜드 달러. 이렇게 몇 개 통화에 대해서만 달러가 호가 통화이다. 미국식으로 표시된다. 이들 통화가 기준 통화이고 상대되는 호가 통화는 달러인 그렇게 환율을 표시하는 게 미국식이다. 라는 게 가능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유로화, 호주 달러, 영국 파운드 같은 경우에는 미국식으로 환율이 표시되어 있어서 요쪽 통화들이 다 기준 통화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달러와 파운드 간 환율이 하락했다라는 얘기는 기준 통화인 파운드와 가치가 하락했다라는 얘기고 보기 3번에서는 유로가 약세이다라는 얘기고 보기 4번 같은 경우에는 호주 달러가 약세이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상대되는 호가 통화인 달러는 어떻게 될까요? 달러는 강세이다. 가치가 올라가는 것을 의미한다. 라는 거니까 미 달러 가치가 하락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죠? 첫 번째 보기는 그냥 일본 옌과 달러 간의 환율이에요. 그러니까 기준 통화가 뭐다? 미 달러이다. 그래서 달러 환율이 하락했다는 거는 기준 통화인 가치인 달러 가치가 하락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간행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9번 문제 볼까요?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2번과 3번입니다. 그래서 1번 문제는 뭐가 틀렸나요? 스프레드라는 거는 매입률과 매도율의 차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긴 했지만 엄격하게 얘기하면 매입률이 매도율보다 항상 작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양의 값을 가집니다. 그래서 항상 양의 값을 가져요. 그래서 매입률에서 매도율을 빼면 음수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틀렸다. 이게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매입률, 매입환율. 이거 매입률은 누구 입장? 딜러 입장. 딜러인 은행이 어떤 통화를? 기준 통화를 매입할 때 매입하고 그 대가로 호가 통화를 매도하는 그런 외환 거래에 적용하는 환율입니다. 매도율은 기준 딜러인 은행이 기준 통화를 매도하고 그 대가로 호가 통화를 매입하는 외환 거래에 적용하는 환율이에요. 그래서 딜러 입장에서는 싸게 사고 비싸게 팔아야 되기 때문에 매입률이 매도율보다 항상 작습니다. 매도율이 더 크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번은 그래서 틀린 진술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거꾸로여서 틀렸고 2번 스프레드의 크기는 거래 규모나 거래 방법, 거래되는 통화, 거래 시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거래 규모가 크면 클수록 그다음에 전신한으로 거래하는 경우인지 현찰로 거래하는 경우인지에 따라서도 크기가 달라지죠. 그렇죠? 그다음에 거래되는 통화가 자주 거래가 이루어지는 통화라면 스프레드가 더 작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 이게 어떤 식으로 달라지는지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스프레드는 항상 양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거래 방법과 관련된 복인데요. 보기 4번입니다. 대고객 전신한 환율 스프레드는 대고객 현찰 스프레드보다 크다라고 얘기했는데 전신 환율과 현찰 환율, 현찰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보관 비용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스프레드가 어떻게 될까요? 더 클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실제로 현찰 스프레드가 더 큽니다. 그래서 대고객 전신한 환율 스프레드는 대고객 현찰 스프레드보다 크지 않고 작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고요. 대고객 전신한 환율 스프레드와 은행 간 전신한 환율 스프레드를 비교해 본다면 또 어떤 게 똑같은 전신한이어도 대고객 스프레드가 더 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부터는 이제 3차시 1강과 관련된 예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3차시 1강에서는 통화 환산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교차 환율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래서 3차시 1강의 통화 상징가 ISO 통화 코드 에 대한 이야기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외환 딜러처럼 ISO 티커를 사용해서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학교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식으로 달러와 같은 이런 통화 기호를 통화 상징을 이용해서 환율을 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이 슬래시의 의미가 다르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통화 기호를 상징하는 경우에는 통화 상징이라기보다 통화 기호라고 제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달러, 예 이런 식으로 만약에 사용해서 환율을 표시할 때는 이 슬래시가 분수의 의미다, 퍼의 의미다라고 얘기했고요. ISO 통화 코드를 사용할 경우에서는 그냥 슬래시는 아무 의미 없이 단지
슬래시 앞에 있는 게 기준통화이고 슬래시 뒤에 있는 게 호가통화이다라는 걸 구분하기 위해서 슬래시를 넣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리고 통화 한산에서는 이제 기준통화를 호가통화로 바꿀 때는 환율을 곱하고 호가통화를 기준통화로 바꿀 때는 나누기 환율을 해라라는 이야기 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했고 교차환율 구하는 거 했죠. 자, 10번 문제 그냥 보도록 할까요? 자, 10번 문제 정답은 뭔가요? 정답은 좀 문제가 길지만 스탑하고 읽어보신다면 정답은 확인해보면 1번과 4번이 됩니다. 자, 이거는 사실 복잡해 보여도 제가 앞에 말씀드린 거 이해를 한다면 답은 그냥 고를 수가 있어요. 자, 고객인 내가 100달러를 매입하려고 한다면 필요한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달러를 매입하고 싶다면 그렇다면 달러를 예나로 바꾸는 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죠. 왜? 지금 달러를 매입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나 금액을 묻는 거잖아요. 달러에 상응하는 예나 금액을 묻는 거기 때문에 곱하기를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낮은 매입률을 적용할까요? 높은 매도율을 적용할까요? 내가 필요한 예나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불리하니까요. 높은 예나 금액을 매도 환율을 곱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맞는 말이고요. 두 번째, 고객인 내가 10,000엔을 매입하려고 한다면 10,000엔에 상응하는 달러를 구해야 돼요. 그렇다면 환율을 어떻게 해야 돼요? 곱하는 게 아니라 나누기 환율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나누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벌써 곱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건 틀렸다라고 그냥 나오겠죠. 그렇죠? 이거 구할 필요도 없이. 자, 보기 3번은요. 미국 사람 입장에서 직접 표시하면 매입률은 이거고 매도율은 이것이다. 그래서 이거 다 역수치하시겠어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왜? 이 경우에서는요. 매입률이 매도율보다 더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틀린 말이죠. 그렇죠? 이렇게 표시하는 게 이거에 역수를 취하는 게 미국 사람 입장에서의 직접 표시 환율인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 보기에서의 환율은 매입률이 더 큰 수치인 걸로 봐서 이거 잘못된 거구나 라고 딱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렇게 환율을 표시했다는 얘기는 일본 사람 입장에서의 직접 표시입니다. 1달러 사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예나가 필요하냐. 그래서 매입률은 낮은 100.50이고 매도율은 100.80이다. 맞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 볼까요? 11번 문제는 이제 교차환율. 쉽게 생각하면 달러 아닌 두 통화 간 환율을 달러를 거쳐서 계산한 환율입니다. 그래서 이거 구할 때는 분수처럼 생각하고 적절하게 곱하거나 나눠줘서 그냥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환율을 어떻게 표시했느냐? 요것만 파악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옌과 달러 간의 환율에서는 기준 통화가 뭐지요? 달러죠. 그렇죠? 그래서 달러에서 100.75 옌이 필요하다. 라는 얘기고요. 이게 기준 통화. 그다음에 유로, 그다음에 USD라고 표시하면 요게 기준 통화가 되는 거죠. 지금 ISO 티커 이용해서 지금 환율 표시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게 기준 통화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구하려는 거는 지금 유로와 옌과의 교차 환율을 구하고 싶어요. 즉, 분수처럼 생각을 하니까 이제는 통화 기호소서 한번 바꿔봅시다.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유로, 분의 옌. 요거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이 환율과 이 환율을 곱해주면 되겠죠. 즉, 옌 퍼 달러 곱하기 달러 퍼 유로 한다면 요 달러와 요 달러가 약분이 돼서 요것만 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100.75 곱하기 1.3199 하면 132.9799가 나옵니다. 근데 간행대로 옌이 호가통화니까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끊는다면 132.98 이렇게 반올림, 여기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132.98이다 라고 답을 하면 되겠죠. 자, 12번 문제는요. 삼각 차익 거래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에 문제 11번 문제와 지금 동일한 상황인데 실제 유로와 옌 간 환율이 주어졌어요. 그랬는데 다르단 말이죠. 앞에 문제 11번 문제에서 구한 교차 환율보다 지금 이 실제 환율이 더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삼각 차익 거래를 할 수 있느냐? 삼각 차익 거래의 기회가 있다라고 일단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럼 어떤 거래들을 하면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떤 거래들을 하면 될지 한번 따져봅시다. 그래서 지금 교차 환율이 실제 환율보다 더 낮으니까요. 가공의 현물안을 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 현물안을 매도를 하면 돼요. 그러면 가공의 현물안을 매입했다는 거는 기준 통화인 유로를 매입하고 그리고 옌을 매도하는 그런 거래를 가공으로 만들려면 달러 거쳐서 한번 해보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유로 매입하고 달러 매도하고 옌 매도하고 그 대가로 달러 매입을 하는 거래를 하면은 결국 이 달러 매입 매도는 없어질 테니까 유로 매입 옌 매도 요것만 이제 남게 되겠죠. 달러를 한번 이제 거쳐서 한번 이런 거래를 만들어 보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1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거를 2번 실제 현물안을 매도하는 거 2번이라고 합시다. 실제 현물안을 매도하게 된다면 실제 유로를 매도하고 얘는 매입하는 그 대가로 매입하는 그런 거래를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번 거래와 2번 거래를 같이 이제 1번 거래와 2번 거래를 동시에 한다라는 얘기는 유로화를 옌으로 바꾸고 그렇죠? 유로화를 옌으로 바꾸고 유로를 옌으로 바꾸고 그 옌을 다시 달러로 바꾸고 그 달러를 다시 유로로 바꾸면 그러면 차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근데 이 순서가 꼭 이 순서여야 되는 건 아니에요. 뭐 바꿔도 돼요. 뭐 예를 들어 이걸 1번, 이걸 2번, 3번. 저는 1번하고 2번하고 3번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2번 먼저 하고 3번 하고 그다음에 1번 해도 되죠. 내가 처음에 가지고 있는 통화가 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어찌됐든 그러면 이익을 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13번 문제부터는 3차 시 이강과 관련된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선물한과 외환수합 거래가 어떤 것인지 알아야 되겠고요. 선물한 할증, 선물한 할인의 개념, 계산하는 거, 그다음에 선물한율 표시와 관련된 이야기 했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13번 문제 한번 볼까요? 옳은 진술은 바로 뭔가요? 정답은 바로 4번이 됩니다. 왜 틀린 진술인지를 이해해야 되겠죠. 자, 외환수합에 대한 정의, 이거 틀리죠. 왜? 일정액의 외환을 서로 다른 두 시점에 다른 거래 상대방이 아니라 동일한 거래 상대방과 반대 방향으로 거래하는 그런 외환거래, 동시에 패키지로 반대 방향으로 거래하는 동일한 거래 상대방과 하는 게 외환수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외환수합 거래가 현물한 거래 규모 비중보다 더 높고요. 단순 선물한, 즉 선물한만 따로 하나만 딱 거래하는 것과 가장 비중이 3개 중에서는 낮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보기는 계약은 25일에 했는데 결제는 27일 날 이루어져요. 이 영업일 이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 영업일 이내 결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미래 시점에 결제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고 그냥 이거는 현물한 거래이다 라고 생각을 해줘야 되겠죠. 현물한 거래가 아니라 선물한 미래 시점이지만 이 영업일 이내이기 때문에 현물한 거래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보기 3번 같은 경우에는 현물환율이 지금 1000, 선물 1개월 만기 선물환율이 지금 1050 더 높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기준통화인 달러가 선물한 할증되어 있다. 즉 시장에서 향후 달러 가치가 올라갈 것이다 기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상대되는 호가통화인 원화는 달러 대비 선물한 할인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보기 4번은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환율은 현물 환율을 의미한다라는 이야기 맞습니다. 자, 14번 문제 볼까요? 환율, 이거 정답을 한번 여러분들 정답 보기 전에 그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환율이라는 거는 일단 기준통화 기준으로 생각하는 게 편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현물 환율이 선물 환율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기준통화인 파운드가 선물한 할증되어 있어요. 그러면 상대되는 통화인 달러는 선물한 할인되어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1번과 3번은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달러가 선물한 할증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 선물한 할인되어 있는지 여러분들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 구해보셨나요? 정답 고르셨어요? 정답은 뭐냐면 2번입니다. 이거 어떤 식으로 구할까요? 호가통화인 달러의 선물한 할증률은 우리가 보통 이제 선물한 할증 할인율은 어떻게 구하나요? F에서 S를 뺀 다음에 S 한 다음에 이제 연율로 이제 만들어주는 부분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호가통화인 달러, 이건 기준통화의 선물한 할증 할인율 구하는 거고 호가통화인 선물한 할증 할인율은 F와 S의 위치를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1.5400 S-F 나누기 F 곱하기 연율로 만들어주는 게 이제 호가통화. 이거는 기준통화 선물한 할증 할인율. 그래서 1.5400 마이너스 1.5600 나누기 1.5600 하신 다음에 3개월이었으니까 연율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곱하기 3분의 12 곱하기 100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구하시면은 얼마가 나오냐? 마이너스 5.13%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다 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X입니다. 자, 지금 수합률의 매입률이 30, 40이에요. 이처럼 수합률의 매입률은 수합률의 매도율보다 작기도 하지만 또 클 수도 있어요. 현물환율에서는 항상 매입률이 더 작다라고 얘기했잖아요. 하지만 수합률은 매입률이 매도율보다 더 큰 경우도 있고 작은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수합률의 매입률이 매도율보다 작은 경우에는 선물환율은 어떻게 구하느냐? 현물환율에서 수합률을 빼는 게 아니라 더해야 한다. 만약에 빼면 어떻게 되냐면요. 선물환율의 매입률이 선물환율의 매도율보다 더 크게 계산이 될 거예요.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현물환율이든 선물환율이든 완전히 다 호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매입률이 항상 작습니다. 매도율보다. 그래서 구한 걸 보고 내가 잘못 틀렸구나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어찌됐든 수합률의 매입률이 수합률의 매도율보다 이처럼 작은 경우에는 더해서 구해야 되는 거고요. 이 경우 기준통화인 유로화가 선물한 할증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합률의 매입률 매도율의 크기만 보고서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6번 문제부터는 4차 시 일간과 관련된 예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외환시장 특징, NDF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16번 문제 정답은 뭘까요? 자, 정답은 맞습니다. 맞아요. 직거래보다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브로커 경유거래가 더 활발한 게 특징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 외환시장에. 그 이유는 대형은행들이 시장 조성자로서의 기능을 활발하게 수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17번 문제는 어떨까요? X죠. 그렇죠. 우리나라 원화는 국제적 교환성이 없어요. 그래서 외국 통화와 원화 간 거래나 결제는 주로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외환시장은 외국 통화와 원화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에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좀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요. 미국 달러, 그리고 미국 달러와 중국 위안화 정도? 물론 이제 달러 비중이 훨씬 더 크지만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를 벗어난 지역에서 원화가 이제 거래되기도 하죠. 그게 바로 NDF 시장입니다. 역의 선물한 시장이라는 거예요.
자, 18번 문제는 이제 NDF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번 풀어보시면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NDF라는 거는요, 만기의 지정 환율과 역의 선물 환율 간 차이를 계약 당시 약속한 지정 통화로 정산하는 선물한 계약입니다. 그래서 이 정의만 알면 정답은 딱 봐도 이제 3번이 되는 거죠. 지정 통화는 보통 달러로 정해요. 그리고 여기서는 지정 통화가 달러이다라고 전제를 했잖아요. 그런데 워낙 2만 원 받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200원 이익 보는 건 맞아요. 왜? 이 거래에서는 역의 선물 환율이 1달러당 1,200원이 교환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지정 환율과 은 1,200원, 지정 환율이 1,000원이라면은 달러당 200원 이익 보는 거는 맞아요. 그럼 이거를 달러로 환산을 하겠죠. 지정 환율로. 그래서 200원 나누기 지정 환율이 1,000원이다라고 했으니까 1,000원 한다면은 0.2달러가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선물 NDF 계약의 거래 규모는 100달러죠. 그러니까 100달러를 이제 매도를 했으니까요. 100달러 곱하기 0.2 하면은 20달러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맞다. 역의 선물환율은 달러와 1,200원이 교환되는 것이다. 그다음에 역의 선물한 거래나 차익 선물한 거래를 한 것이다. 다 맞는 얘기죠. 자, 그다음에 이제 국제평가, 관계 예제. 좀 강의 시간이 좀 길어지고 있는데 조금 빠르게 진행하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문제는 이제 구매력 평가와 관련된 문제예요. 우리가 4차 시간에서 구매력 평가 두 가지 버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절대적 PPP라는 거는 빅맥 교차환율 구해보자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빅맥 교차환율을 구해보면은요, 브라질에서의 빅맥 가격 9.6 나누기 미국에서의 빅맥 가격 4달러 해보면 2.4가 나옵니다. 그런데 현재 환율이 지금 2예요. 이쪽이 더 높죠. 빅맥 교차 환율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실제 절대적 PPP가 맞다면 어떻게 될까요? 환율은 이쪽으로 좀 상승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즉 달러는 강세가 되지 않겠는가, 헤아라는 약세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걸로 기대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환율은 앞으로 상승하고 헤아라는 약세가 될 것이다라고 기대해 볼 수 있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상대적 PPP와 관련된 문제예요. 그래서 상대적 PPP의 내용은 기대 물가 상승률 차이가 대략적으로 기대 환율 변화율과 같다라는 평가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기간 동안 기대 물가 상승률이 더 높은 통화는 구매력이 상대적으로 더 떨어질 것이므로 해당 통화 가치는 어떻게 해야 된다? 떨어져야 하고 그 떨어진 정도가 대략적으로 볼 때 두 나라 기대 물가 상승률 차이일 것이다 라는 그런 패러디가 바로 상대적 PPP입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 볼까요?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미국 물가가 일본에 비해 더 많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달러도 구매력이 떨어지고 예나도 구매력이 떨어지긴 할 텐데 달러 구매력 하락 정도가 예나 구매력 하락 정도보다 더 크다라는 얘기예요. 물가가 더 상승률이 더 높으니까요. 그래서 보기 1번, 2번에서 환율에서 이제 반영이 되어서 달러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2% 가치가 하락할 것이다. 즉 달러 가치는 하락하고 환율은 하락하고 그다음에 예나 가치는 상승할 것이다. 대략적으로 2% 정확하진 않겠지만요. 상승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기 3번은 맞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환율이 변하지 않는다면 예나의 실질 상승해야 되거든요. 지금 물가가 상승률이 미국이 더 높기 때문에 그래서 환율이 상승해야 되는데 변하지 않는다면 예나의 실질 가치는 달러와 비교했을 때 하락한 셈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보기 4번은 왜 틀렸을까요? 만약에 달러가 예나의 실질 가치가 하락한 셈이다가 맞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실질 가치가 하락하면 어떻게 되나요? 가격 경쟁력이 커진 거니까 하락한 게 아니라 커진 거니까 이게 틀린 말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는 어떨까요? 3번 문제 정답은 맞습니다. 절대적 PPP는 레벨에 관한 그런 이야기고요. 상대적 PPP는 변화율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절대적 PPP가 성립하면 상대적 PPP는 성립해요. 하지만 그 역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적 PPP가 좀 더 성립하기 쉽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실증에 보면 장기로 볼 때 상대적 PPP는 맞다, 대충 방향이 맞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자, 4번 문제는 이제 이자율 평가를 다룬 5차 시 1강과 관련된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자율 평가 내용, 그래서 이론적 선물환율 구해야 할 줄 알아야 되겠고요. 이자율 평가에 따르면 이자율이 더 높은 나라의 통화는 선물한 할인되어 있고 이자율이 더 낮은 통화는 선물한 할증되어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자율 평가는 금융시장에서의 일물일가의 법칙으로부터 도출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물한 할증 또는 할인율이 동일한 위험과 만기를 지닌 금융상품에 대한 양국의 이자율 차이와 대략 비슷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론적 선물환율 구할 줄 알아야 되고 이론적 선물환율과 실제 선물환율이 다를 때 일어나는 차이 거래, CIA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줄 아는지 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4번 문제 본다면 이 4번 문제의 정답은 X가 됩니다. 그래서 이자율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지 기대물가 상승률에 대한 정보 가지고는 말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만약에 이자율이 기대물가 상승률이 아니라 이자율이라고 만약에 주어졌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달러는 선물한 할인되어 있고 원하는 선물한 할증되어 있다. 그리고 대략적으로 달러는 2% 선물한 할인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자율이 아니라 기대물가 상승률이니까 이자율 평가에 따라서 이렇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X가 되는 거고요. 자, 보기 5번 문제는 뭘까요? 이론적 선물환율 한번 구해볼까요? 이론적 선물환율은 현재 환율이 1000이고 그 다음에 분모에 뭐 들어가죠? 미국 이자율 1 플러스 0. 만기 1년이니까 뭐 이렇게 기간 조정할 필요 없겠고 0.3분의
1 플러스 0.04 이렇게 하면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해보면은 1009.71 나올 거예요. 그래서 달러 금리가 더 낮으니까 달러가 선물한 이렇게 할증되어 있다, 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는 앞에 문제랑 같은 경우인데 지금 실제 선물 환율이 1,005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F스타는 아까 1,009.71이었죠. F스타가 이론적 선물 환율이. 그래서 지금 이게 더 높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게 더 높은 상태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거래들을 CIA 기회가 있는가? 있다. 이게 다 같지 않으니까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고요. 어떤 거래들을 해야 하는가? 어떤 거래들을 할지 한번 따져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실제 선물한이 지금 더 낮으니까요. 실제 선물한을 매입을 하고 그다음에 가공의 선물한을 매도를 하면 돼요. 그럼 가공의 선물한 매도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선물한 매도를 하게 되면은 미래 시점에 기준 통화인 달러가 나가고 미래 시점에 호가 통화인 원화가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래를 만들어 주자는 얘기예요. 어떻게? 달러를 차입하고, 왜 달러 차입하면은 미래 달러 나가잖아요. 그다음에 달러를 이제 원화로 바꿔요. 즉 달러를 매도하고 그 대가로 원화를 사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원화 예금을 해요. 그러면 미래 시점에 원화가 들어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세 가지 거래를 하면은 미래에 달러가 나가고 미래 원화가 원화라고 써야 되는데 인을 두 번 썼네요. 원화가 들어오는 그런 거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차입해야 하는 통화를 1,000단위 차입한다면, 즉 달러를 1,000달러를 차입을 한다면 1,000달러 차입을 한다면 CIA 이익의 크기는 어떻게 되겠는가? 자, 1,000원을 지금 차입을 했다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이 1,000원이래. 1,000달러를 차입했다고 합시다. 그럼 1,000달러를 이제 원화로 바꿔야 되겠죠. 현재 환율은 얼마입니까? 1,000입니다. 그럼 곱하기 1,000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거를 한국에 투자를 합니다. 한국 이자율이 4%니까 만기시 받게 되는 원리금은 여기에다가 0.04를 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그러면서 선물한을 매입을 해요. 이마만큼에 해당하는 거를. 그럼 선물한 매입하면 선물 환율이 1,005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화를 달러로 바꾸는 거니까 나누기 선물 환율 해야 되겠죠. 1,005. 그렇죠? 그다음에 달러 차입한 거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에서 뭘 빼주냐? 상환해야 되는 달러 금액. 1,000달러 곱하기 미국 이자율이 3%니까 1 플러스 0.03 하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해 보신다면 뭐가 나오냐면 4.825달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CIA를 하다 보면은 달러 금리는 상승할 테고 환율은 하락할 테고 그다음에 원화 금리는 하락할 테고 선물 환율은 또 상승을 하면서 누구나 다 하려고 할 테니까요. CI 기회가 사라져서 균형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7번 문제부터는 이제 5차 시기가 기타 페널티와 관련된 문제예요. 그래서 피셔 효과들, 피셔 클로즈드, 피셔 오픈, 그다음에 국제 피셔 효과, 선물한 평가, 우리가 그런 걸 살펴봤습니다. 자, 7번 문제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2번이 되겠죠. 그래서 보기 1번과 보기 3번 같은 경우에는 국제적 의미의 피셔 효과가 아니라 국제 피셔 효과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기 2번이 국제적 의미의 피셔 효과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보기 4번 같은 경우는요. 이거 얼핏 보면은 이자율 평가처럼 보이는데요. 내용 보면은 좀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뭐가 틀렸냐면은요. 명목 이자율이 높은 나라의 통화는 선물한 할증되어 있지 않죠. 이자율 평가에 따르면 명목 이자율이 낮은 통화가 선물한 할증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8번 문제 정답은 뭘까요? 맞습니다. 5죠. 5. 그래서 미래 현물 환율로 산전하느냐, 선물 환율로 미리 환전하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자율 평가가 깨졌을 때 CIA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국제 피셔 효과가 깨졌을 때 UIA가 이루어지잖아요. 국제 피셔 효과를 유의엄 이자율 평가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9번 문제는 국제 피셔 효과가 깨지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국제 피셔 효과에 따르면 이자율이 낮은 통화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강세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자율이 낮은 호주 달러가 강세가 되어야 해요. 국제 피셔 효과에 따르면은요. 그런데 지금 이자율의 차이는 4%죠. 근데 호주 달러가 강세가 되더라도 이자율 차이인 4%보다는 좀 적게 가치가 커질 것으로 기대가 되는 경우에만 고금리인 미국 달러에 투자하고 싶은 그런 투자할 유인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기대 호주 달러 이자율이 만약에 이자율 차이인 4%라면 보기 3번과 4번처럼 4%라면 호주 달러가 강세가 되는데 그 강세가 되는 정도가 이자율 차이랑 지금 똑같은 거라고 좀 전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경우라면은 이자율로 얻은 이익이 환율에서 얻은 손실 때문에 이게 상세가 돼서 어떠한 나라로도 자금 이동 요인이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호주로도 자금이 이동하지도 않고 미국으로도 자금이 이동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제, 만약에 이자율 차이만큼 호주 달러가 강세가 된다고 기대가 된다면 자금 이동 요인이 없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보기 3과 보기 4는 틀린 진술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호주 달러가 이자율 차이보다 더 강세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은 즉 예를 들어 보기 1번처럼요. 호주 달러가 5% 강세가 된다고 해요. 이자율은 더 낮지만 환율 면에서 이익을 보게 될 거기 때문에 자금이 호주로 이동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도 틀린 진술이에요. 그러니까 정답은 뭐다?
2번입니다. 만약에 호주 달러가 이자율 차이보다 좀 작게 대략 한 2% 정도 강세가 될 거라고 기대를 한다면은 호주 달러 캐리 트레이드가 일어날 것이다. 즉 호주 달러를 빌려서 미국으로 자금을 투자하는 그런 캐리 트레이드가 일어날 것이다. 미국으로 자본이 이동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자본 자유화와 외환 위기에 대한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요. 6차 시일강 자본 자유화와 외환 위기에서 다룬 내용인데요. 국제자본 이동의 개념, 유형, 그다음에 원인, 혜택과 문제점, 그다음에 역사도 살펴봤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 정답은 뭐가 될까요? X입니다. 왜냐하면 19세기 중후반에 시작된 국제자금 이동은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요. 당시 이때는 영국이 주요 자본 수출국이었어요. 그래서 미국은 그때만 해도 못 사는 나라였기 때문에 영국에서 자금을 영국으로부터 유입되는 그런 유입국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본 유출국은 영국이었다 주로 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그 변천사 우리가 4개 기관으로 나눠서 봤었던 거 그것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 정답은 뭘까요? 자, 정답은 X죠. 사실 옛날 19세기 중후반에 이제 처음에 이제 국제자본 이동이 막 시작되었던 당시에는 영국이 주도하고 나머지 못 사는 국가들은 주로 수입 자본을 유입 되는 그런 경우였는데 초기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이제 서로 막 투자하는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 자본이 빈약한 개도국으로 신흥국으로 일방적으로 자본이 이동한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개도국 국가도 선진국 국가에 해외 직접 투자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기술 습득 같은 거 위해서요. 그래서 자본의 교착을 생각한다면 그렇다면은 쌍방 이 말은 틀렸다. 일방적으로 이동한다라고 볼 수 없다. 서로 상호간에 투자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분산 투자나 무역 장벽 극복, 기술 습득 등을 통해서 등을 목적으로 신흥국,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도 직접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다. 즉 국제자본이 이동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제의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외환위기 정의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외환위기와 은행위기는 뭐랑 관계가 있다? 자본 자유화와 더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래서 외환위기와 은행위기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쌍둥이 위기라고 한다라는 이야기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문제는 이제 6차 시 2강과 관련된 그런 문제예요. 외환위기 원인, 관련 이론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론이 있는지 사실 동아시아 외환위기 이전에는요, 제1세대 외환위기 모형으로 주로 외환위기 원인을 설명할 수 있었어요. 즉, 경제의 기초 요인이 이제 악화되는 상황에서 뭔가 이제 모순적인 거시경제 정책을 이제 장기간 지속하려다 보니 이제 외환위기가 나타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동아시아 외환위기 전에 이제 유럽의 ERM 위기가 있었는데 이 유럽 위기 같은 경우에는 그 1세대 외환위기 모형으로는 설명할 수 없어서 제2세대 외환위기 모형이 제시가 되었는데요. 경제의 기초 요인이 고정환율이 제도가 붕괴될 만큼 악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즉 정부가 고정환율 제도를 유지할 수도 있고 또 포기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외환시장 참가자들이 일방적으로 고정환율 방어 비용이 너무 커서 고정환율 제도 포기할 거야 라는 거를 예상하고 자기 실현적 투기적 공격을 막 감행해서 외환위기가 이제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사례가 생겼어요. 그 다음에 이제 동아시아 외환위기 이후에는 동아시아 외환위기가 이제 발생했죠. 근데 기존 모형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막 새로운 양상이 두드러진 거예요. 그래서 외환위기 이론에 어떤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도덕적 K 모형, 현대화된 금융공학 모형, 그런 것들이 이제 제시가 되었어요. 근데 하나의 이론, 하나의 요인만으로는 모든 외환위기를 설명하기는 어렵고요. 동아시아 위기 같은 경우에는 붐버스트 순환 모형으로도 설명이 가능하거든요. 자,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배운 거 6차 시 2강에서 배운 거 좀 정리하시면 복습하시면 좋을 것 같고 4번 문제 보면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X입니다. 제1세대 외환위기 모형에서는 장기간 공존할 수 없는 어떤 거시경제 정책을 동시에 유지하려 할 때 모순이 되면서 위기가 발생한다고 본다.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지만 여기서는 확장 재정 정책과 변동환율 제도가 아니라 고정환율 제도를 동시에 유지하려 할 때, 그럴 때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3불 원칙에 의해서도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5번째 문제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X입니다. 여기서는 앞부분은 맞아요. 그런데 뒷부분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에서 현대화된 금융공학 모형에서는 취약한 금융 시스템, 만기불일치, 통화불일치와 같은 취약한 금융 시스템을 원인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 뒷부분의 여기 얘기는 제2세대 외환위기 모형과 관련된 이야기죠. 자, 6번 문제는 뭘까요? 정답이 O입니다. 그래서 전염 효과에 대한 설명 맞고요. 전염 효과의 원인이 무엇인지 좀 정리, 무역관계, 군중 집단 행동, 국제 투자자의 유동성 부족 때문에 위기가 전염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었던 거 기억하시죠? 자, 그래서 이제까지 배운 내용을 예제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제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준비하는 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준비 잘 하시고 건강 유의하면서 시험 잘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